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1회 3강 실무를 진행하겠습니다. 3강은 부가세 신고서부터 결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점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특히 실무는 강한데 이론이 약하다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요점 정리 파일을 한 2회 또는 3회 익히시면 이론 시험이 많이 맞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3-1번 이 문제에 한하여 두타전자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통조림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중소기업 법인이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확정신고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는 하지 말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라 그러네요.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버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원 20전 이럴 때 20전은 무시해버리라 버려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3점짜리네요. 3점짜리는 부분 점수가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료 1기 예정시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며 확정시 과세표준은 2,000만원, 기계 공급가액 5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예정신고시 1월에서 3월 의제 매입세 18만원을 공제받은 게 있네요. 이 자료들 다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공급자 나와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 매입일, 품목. 자, 품목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해당이 되네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수량, 매입 가격, 증빙 서류로 하나는 계산서, 하나는 신용카드, 즉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되면 두솔 첨과죠. 이 두솔 첨과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된다면 카드 면세가 되겠죠. 왜? 부가세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물론 전표 입력을 생략하라니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네요. 자, 이 문제 풀이하기 전에 먼저 92회, 지금은 91회였고요. 부가세 부속서류 예상 문제입니다. 자, 제가 90회 때 91회 예상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왔네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고요. 과거에 89회, 87회 이래 쭉 살펴보시면 제가 생각보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운이 좋은가 봐요. 다른 부속 서류도 잘 보시는데 이번에 92회에 응시하시는 분은 겸용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 이것이 출제될 확률이 가장 많고요. 이 문제들은 75, 78, 83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입니다. 67회와 82회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두 가지에 저는 승부를 건다면 표현이 그렇고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다. 만약에 하나만 더 해주라 하면 카드 명세서 작성하는 거 있죠. 그 정도인데 일단 이 두 개로 하겠습니다. 자,
겸용 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인데요. 이것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안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다가 과세업도 하고 면세업을 하는데 에어컨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 매출액에 따라서 과세의 매출액만큼은 비율만큼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고 면세 매출액의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안분하는 겁니다. 이거 75, 78, 83회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익히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인데요. 이것은 나온 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요. 조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선적일 환율이 원칙입니다. 환율이 문제가 있는데요. 환율은 선적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가, 돈을 바꾼 날이 있습니다. 환가일이 빠른 경우는 환가일 환율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일이 있고 선적일의 환율이 있고 환가일의 환율이 있다면 환가일이 빠르다면 환가일의 환율로 하고 물론 선적일의 환율과 환가일의 환율이 있는데 선적일이 빠르면 선적일을 하게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다 보니까 환율입니다. 다른 나라 돈들은 다들 예를 들어서 달러는 1180원 달러입니다. 1달러당 1180원인데요. 엔화는 안 그렇습니다. 엔화는 1000원이라 가정을 한다면 이게 100엔당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엔당은 10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 N이 놓으면 의외로 많은 분이 실수를 하십니다. 달러처럼 1달러당 1180원 하듯이 1엔당 1000원을 계산해버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특히 문제지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환율이 나올 때 엔화죠. 엔화가 일본 돈입니다. 일본 돈이 놓으면 좀 더 환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 위안화, 중국 돈 같은 경우는 다들 1대 X입니다. 하지만 엔화는 100대 X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0을 2개 빼서 1엔당 얼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엔화가 나오면 환율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하시는 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 의제 매입세액인데요. 아마 90 위에는 출제가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 이겁니다. 구입한 원재료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즉 부가세 납부한 걸로 하겠단 말입니다. 무엇을? 원재료 금액의 일부분을 부가세 납부한 걸로 하겠단 말입니다. 이 말에도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 전표 부분에 보면 이 말의 의미, 심장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업종별 공제율입니다.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에서는 첫 번째, 매입 가액에는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면서 사과 1000만원치에 운반비가 100만원 들었으면 이때 운반비 100만원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이 2억이죠. 2억원 이하인 음식점
시점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입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였는데요.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반은 102분의 2, 중소기업 일반은 104분의 4,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음식점 개인은 108분의 8, 공제율 반드시 아셔야 되며, 지금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죠. 제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04분의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필기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은 106분의 6인데요. 과자점이라든지 도정업, 쌀 까는 거 있죠.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는 102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게 1번이고요. 공제율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료들은 보니까 다들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품목이 다들 사과와 복숭아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많을 때는 공제되는 것도 있고 공제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당연하죠. 의제 매입세 자체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인 면세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단 말은 그 물품 자체가 과세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농민으로부터 매입은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사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농민에게 직접 영수증을 받고 샀을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왜? 제조업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재료 구입이 아닌 계산서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면세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재료로 사용이 되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직원들 밥을 사주려고, 밥을 만들어 주려고 쌀을 50만원치 샀습니다. 쌀은 그 자체가 면세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회사는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해서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쌀은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분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 서류여야만 된다. 이런 말이 되고,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을 했더라면 이런 거 없겠죠. 농어민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제조업이면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것은 농어민이 계산서, 신용카드,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죠. 제외입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업종별 공제율이죠. 거기에 의해서 공제율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요. TAT에서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 관련 회계처리 일반 연표에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붕괴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 붕괴를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거? 자, 이 내용을 잘 아시면 됩니다. 원재료의 일정 금액을
매입색으로 공제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의제 매입색 공제받는 부분이 4만 원이라면 이 4만 원은 원재료에서 빼주겠단 말입니다. 빼서 어디에 부가세 납부한 걸로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액은 96만 원이 되고 4만 원은 부가세 납부한 걸로 하는 것이 의제 매입색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대변이 깎아줘야 되겠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우리 구입할 때 차빈이 원재료였지 않습니까? 100만 원. 그러면 이 원재료 금액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가 대변에 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빼는 4만 원은 뭐 부가세 납부한 걸로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빈이 부가세 대급금이 된다.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이 분계를 무엇이든지 회계나 세무나 이걸 외워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은 좀 나쁜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이고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이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말을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되어야 됨이 타당하구나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하시고 나셔서 또 실수하는 부분은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재고자산 자체가 나올 때는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이 내용을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일기 확정신고죠. 자, 일기 확정신고. 자, 부가세니까 여기죠. 부가같이 눌러주시고요. 의제 매입색 공제 신고서입니다. 부속 명세서죠. 꼭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의제 매입색 공제 신고서 눌러주시고 04월부터 06월까지였습니다.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제가 미리 입력을 조금 해 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공급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F2를 치시면 됩니다. F2 두 솔 찍고 F2 자, F2 이렇게 두 솔 하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취득일자, 신용카드 등 복숭아 분명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 반영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꼭 적어주시는 겁니다. 적어주셔야 돼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품목, 수량, 단가가 채점 대상이 아니지만 부속 서류할 때는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이것이죠. 공제율 찍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앱다 모르겠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104분의 4라 그랬습니다. 요거 입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 하면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 한솔첨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2 해가지고 회사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타나고 취득일자 그리고 계산서 카든지 계산서 잘 보셔야 되겠죠. 사과 나온 대로 입력하시고 자동으로 나머지는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이 되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공제율입니다. 104분의 4였죠. 104분의 4였습니다. 요거 다 입력하시고 하단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예정분 1500, 확정분 2000 그대로 문제지에 나온 대로 입력한 겁니다. 나머지는 없죠. 여기 입력하는 거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죠.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예정 때 이미 공제받은 거, 이미 공제받은 금액 18만원 있다 그랬죠. 이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손댈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두 솔 첨가를 입력하고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것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자, 한솔 첨가도 어떻게 입력하고 이런 거 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또 입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솔 첨가하고 나서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한 솔 첨가하고 나서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두 번 다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다시 입력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의제 매입책 공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자, 이거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업종별 공제율,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서니까 놓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92회 응시하시는 분은 92회 부가세 부속수료 예상 문제입니다. 겸용사업자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과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이 두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을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이게 나왔을 때는 아싸 나왔네 하고 맞추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저도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부가세, 부속수료 나왔던 거 루틴이 있죠. 루틴, 리듬, 그게 따라서 제가 찾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다, 저거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안 나오면 또 민망해지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타전자의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 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며 신고서 작성을 완료를 위한 전표 입력도 생략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만 해라. 다른 거는 신경 꺼세요. 감사하네요.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 안 된 적은 딱 한 번인가 있었네요. 86회 때인가 7회 때인가 이 출제위원님이 바뀌었는가 봐요. 바뀌어서 그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86, 7회 때 한 두세 번 정도 바뀌었다가 이제 89회 때 89회 때 90회 때 91회 때는 되돌아왔네요. 본대 출제하시던 분이 평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도 새로운 분이 아니라 예전에 출제하신 분이 계속 내실 확률이 많아요. 자, 부가세 신고서 포인트입니다.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게 7점짜리이기 때문에 틀린다더라도 부분 점수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지에 매출 자료를 항목에 맞게 몽땅 입력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지에 있는 매입 자료를 항목에 맞게끔 몽땅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몽땅 입력합니다. 뭐 전자신고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산세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 후 가산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순서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시면 득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산세를 틀리는 경우 개당 1점의 감점이 있으며 부가세 신고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좀 어렵죠. 가산세 하다에 너무 몰입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다 하고 나서 가산세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자료 있죠? 이거 그대로 몽땅 입력할 겁니다. 매입 자료 있죠? 몽땅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있네요. 부가세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기로 한다. 집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게 되면 만원 깎아주죠. 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 국세청 전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요거는 큰 의미가 없네요. 자, 이거 한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여기 있죠? 선택해 주시고요.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2기 확정이니까 12월 31일까지죠. 정기신고. 예,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자, 매출 자료부터 천천히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2억에 200만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매출은 다 빨간색이죠. 과세이며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칸입니다. 2억에 2천만원. 예, 1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은 시험 치실 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누락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6천에 600만원 부가세가 있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죠. 여기에 보시면 과세 신용카드 3번 칸이 되겠죠. 3번 칸에 6천에 600 입력이 끝나면 꼭 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해 재화의 공급 5천만원의 영원 영세란 말이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자, 그러면 영세이며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5번이 되겠죠. 5번에 금액은 얼마였나요? 5천만원의 0. 다음 재화의 직수출이네요.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교부하지 않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1억 2천의 0은 영세율 대상이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네요. 예,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 중에서도 기타가 되겠죠. 6번이 됩니다. 6번 칸이 1억 2천이었나요? 예, 120 뿔뿔. 예, 문제가 없고요. 자, 다음 대손이 확정된 매출 채권 2천만원에 200만원 대손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 시험에 출제되는 거 먼저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됩니다. 확정신고 때 공제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확정신고에 가능합니다. 부가세법에 나오죠. 필기시험에 이론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 여기에는 대손세액이니까 공급가는 필요 없고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세액이니까. 자, 여기는 대손세 가감입니다. 플러스 금액이 입력될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금액인지 마이너스 금액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떨 때 플러스 금액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내가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았습니다. 200만원.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서 대손세액 200만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파산했던 업체가 기사 회생해서 외상매출금을 돌려줬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때는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자료에 플러스 금액이 돼야지 더 납부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플러스 금액이 입력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기수에 매출 채권이 떼였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2천만원은 당연히 그 업체가 파산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지만 나는 외상으로 팔고 부가세 신고하면서 200만원은 이미 납부했겠죠. 그것은 돌려준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대손세액 공제가 되며 공제가 될 때는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말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이 2천만원에 부가세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떼였단 말이죠. 이 부가세만큼은 뭐 돌려받겠단 말입니다. 즉 납부세액에서 빼야 된단 말입니다. 대손세 공제 요건도 충족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되겠죠.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감 더하는 것도 있지만 더할가 뺄감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된단 말이잖아요. 지금은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칸이 뭐 플러스 200만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의외로 실수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 가감은 다른 입력하는 것과 다르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출 자료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1번 매출 자료 입력이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매입 자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원재료 매입 1억 5천에 1,500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전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반 매입도 있고요. 고정자산 매입도 있는데요. 고정자산 매입은 우리 기계장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자산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우리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일반 매입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얼마였나요? 1억 5천, 1억 5천에 자 부가세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입에는 영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1,500이죠. 입력하시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법인 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이네요. 800에 80인데 세금 계산서 안 받았고요. 매입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네요. 카드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에 보시면 여기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는 매출 예정 누락분이며 아래쪽에는 매입 예정 누락분이며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죠. 신용카드라고 있습니다. 이 칸이 되며 지금은 일반 매입입니다. 41번 칸이 되겠죠.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금액은 8뿔뿔에 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랬죠. 접대용 선물 세트 매입 770에 77만원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요. 고정자산이 아니네요. 자, 접대비는 그 자체가 불공사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거 실수 많이 하시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일단 매입이니까 이 중에 하나가 되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칸이 되겠죠. 16번 칸이 되는데 770에 77만원입니다. 7700 불 엔터 하면 입력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디에? 오른쪽에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770만원에 77만원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디에? 왼쪽에 반영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 16번 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반영이 되어 있죠. 예,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가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불공사유이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까지는 참 잘 입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을 교부받았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불공일 때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죠. 받으면 일반 매입에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아니라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1억 5,770 15770 자 15770불 1억 5,770에 1,577만원 이렇게 입력을 가산해서 누적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많으신 분들이 이것던 입력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가산을 안 하셔서 이 부분은 감점을 당하셨을 확률도 많네요. 꼭 불공일 때는 어디에 16번 칸도 입력해야 되지만 어디에 일반 매입 여기에도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게 차량 운반구였더라면 여기에 입력하고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입력해야 되겠죠. 왜? 차량 운반구는
그 자체가 불공이잖아요. 승용차는. 그때는 차량 운반구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11번 칸에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접대비였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그래서 불공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계도 입력해야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도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 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원재료 매입이네요. 원재료 매입 900에 90만원인데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했네요. 자, 예정 누락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여기는 매출 예정 누락분, 여기가 예정 매입 예정 누락분이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니까 38번 칸이네요. 38번 칸에 900이었나요? 9뿔에 얼마? 900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니까요. 되었고, 자, 기타가 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로 한다. 우리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면 만원을 깎아주죠. 만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데 꼭꼭 찍어보시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왔네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우리 입력한 거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계 54번 전자신고 공제액 있죠. 여기가 얼마다? 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한 개 됐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국세청 전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네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니다. 1번 되었고요. 2번 되었고요. 3번 기타까지 다 되었습니다. 다음 가산세 생각해 봅니다. 자, 매출 자료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까지 제품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직수출 세금계산서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매출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매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네요. 문제 없습니다. 카드로 구입하고 문제 없습니다. 접대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원재료 매입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이며, 자, 이 부분은 봐야 되겠네요.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했습니다. 자, 매입은 이렇게 예정신고 때 누락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안 받고 지연수취했더라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다른 제품이었는데 제품 매출을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다. 그러려면 그건 또 가산세가 있겠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부가세 신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니까 출제위원의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200만원이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접대비입니다. 불공인데 이거 불공사유에 입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들 어디에? 자, 여기에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어딥니까? 전자세금계산서 10번 부분에 여기에도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 문제는 이름으로써 마무리 짓는데요. 제가 빠져놓을 때 보니까 자, 저장할까요? 물어봤죠. 그때는 당연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장이 안 됐으니까 채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점수가 7점짜리 이런 것들은 꼭 나중에 입력하시고 나셔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꼭 저장됐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4-1번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원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2천만원 그리고
전자신고 공제액 만원이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전자세액 공제 신고액은 전자세액 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신고 공제액 있죠. 이 만원을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라고? 잡이익으로 해라고 알려주네요.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잡이익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납부 처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낸 게 1200만원, 부가세 예수금 받은 게 얼마? 2000만원. 그러면 납부세액이 생겼네요. 미지급세금이 얼마이어야 될까요? 세금 내야 되는 게 800만원이죠. 그게 미지급세금인데요. 전자신고 공제액 만원을 빼야 되잖아요. 빼면 799만원이 미지급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거래 내용을 보면 부가세 예수금 2000만원 중 부가세 대급금 120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잡이익 만원을 차감한 잔액 799만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부가세 정리가 가능한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급금 이렇게 돈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분개할 때 계정과목과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상계 처리해버리고 미지급 세금 얼마만 낸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2000만원 별 문제 없죠. 부가세 대급금 12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잡이익 만원 만원 별 문제 없고요. 799만원이 미지급 세금이 되겠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팀 짜고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차변대변 자리를 잡을까요? 이익이 발생됐네요.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익자 들어간 팀이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네요. 그래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미지급세금 세무서 찾아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 걸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구분은 3번, 4번. 특히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며 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가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12월 31일 날 정리해 두었다가 이 부가세 미지급 세금은 언제까지 내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래서 2020년 12월 31일 날 납부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까? 2021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죠. 항상 부가세 납부는 신고 납부는 신고기간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를 이기 확정 신고를 언제? 다음 달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관계는 없지만 한번 봤어요. 결산은 일반전표 12월 31일이죠. 수동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반전표 12월 31일 쭉 입력하면 됩니다. 31일 차변 부가세 예수금 255번 부가세 예수금 2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 135번 맞네요. 금액은 1200만원 그리고 대변 4번 잡이익 얼마? 잡이익은 만원 그리고 대변 4번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799만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합니다. 차변 255번 부가세 예수금 대변 부가세 대급금
맞고요. 대변 자빅 맞고요. 대변 미지급 세금 맞고요. 그리고 금액은 하단 보는 게 낫겠네요. 2천만 원씩에 1번 문제 별 문제가 없네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거 의미가 약간 있죠.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 수입 매출으로 계상하였다. 그렇죠.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토지나 건물 빌려주고 받는 거 영업 외 수익이지만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이 되며 이거는 매출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문제풀이 하기 전에 2강에서 실무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월할 계산하며 회계 처리 시 엄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이렇게 우리 결산 문제인데요. 11월 1일 날 나왔잖아요. 다른 날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11월 며칠 01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입금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411번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거 정산하는 겁니다. 금액은 120만 원이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많은 분이 이게 임대료 수입인데 임대료로 하셔서 틀리는 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11월 1일 날 들어가 보셨더라면 절대로 임대료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전액 임대료 수입 매출으로 계상하였다. 장부에 기록이 됐단 말 아닙니까? 장부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대료 수입으로 됐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문제를 대충 읽으시면 이거 임대료 정산하는 거네 이래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아무리 바쁘더라도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쁘다고 게을리하시면 실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꼭 문제는 최소 2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문제 읽으실 때는 한 글자라도 놓치시면 실수하실 확률 많습니다. 출발합니다. 날짜부터 적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120만원. 나누기 6하면 한 달에 20만원씩. 사니까 넉 달 80만원과 40만원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11월 1일 날 임대료 받은 날입니다. 수익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매출 임대료 수입이죠. 요거 오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매출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임대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니다. 11월 1일 날은 임대료 수입을 받는 내용이죠. 이 임대료 수입은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얼마 먼저 받았습니까? 12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산일입니다.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여기까지 얼마를 먼저 받았습니까? 8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대료 수입 80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계정과목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입니다. 핵심은 이거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순서 번호 적어 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혼돈하실까봐 이 순서대로 항상 전환합니다.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을 적습니다. 두 번째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 다음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입니다. 지금은 받은 내용이니까 받는 내용이라서 수. 그래서 선수수익, 계정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차변에,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이니까 어느 변? 대변. 물론 돈은 80만원이죠. 이거 오타가 자꾸만 있네요. 죄송합니다. 80만원. 임대료 수입도 얼마?
80만원. 제가 이거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고치지를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월요일이 언제 오늘이 화요일 됐죠? 화요일이고 시간이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이거 3시 18분이네요. 이게 새벽이 다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실수가 있네요. 강의는 뭐 새벽에 하지만 이게 좀 편집이라 그럽니까? 이것을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날짜는 12월 31일, 12월 31일. 차변 3번 임대료 수입입니다. 자, 임대료가 아닙니다. 904번 영업 외 수입이 아니라 411번 임대료 수입. 우리 11월 1일 날 들어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80만원이죠. 800불. 또 대변 4번 선수 수익, 선수 수익 80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날짜는 되었고요. 차변 411번 임대료 수입, 대변 선수 수익, 그리고 각각 80만원씩. 예, 문제 없네요. 4월 3일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 출제위원은 정말 친절한 분입니다. 단 하나의 점표로 처리할 것. 자, 2020년 귀속 사채 액면 이자는 55만원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되었다. 일단 보통예금에서 55만원 나간 거 별 문제 없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12월 31일에 결산이 나왔으니까 2020년 귀속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21만 5,300원이다. 이게 만약에 이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계산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왔어.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상각액을 직접 구해야 된다면 아마 이 문제 버렸어야 될 겁니다. 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렵기도 조금 어렵지만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한 출제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한 겁니다. 이게 안 주어졌어요. 이게 21만 5,300원을 우리 보고 직접 구하게끔 했었더라면 아마 이 문제 맞으신 분이 5%? 10%? 진짜 넉넉하게 보면 10% 정도, 10명 중에 9명은 아마 틀렸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없어서 틀렸을 확률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이론할 때 버리고 넘어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 버리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출제위원이 너무 감사하게 다 주었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사채의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사채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제가 상각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각이란 말은 보상하여 갚아주다는 뜻입니다. 상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들어본 것은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할 때 그때 상각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빼는 겁니다. 감가 가치를 빼는 거예요. 하지만 사채에는 상각이라는 것이 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채 할증 발행 상각액은 장부금액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만큼 빼는 겁니다. 하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장부가액에 더해가는 거예요. 가산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상하여 갚는다는 뜻이 뺀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한다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좀 알아주시고 지금 물론 사채 할증이니까 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의 이자 비용 5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데 금액 중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1만 5,300원이고 나머지만큼 33만 4,700원이 이자 비용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이 가능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보통 예금에서 55만원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맞추실 겁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자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21만 5,300원을 상각하고 나머지 55만원 중에서 21만 5,300원을 빼고 뺀 금액 나머지가 이자 비용, 즉 이 이자 비용은 뺀 금액이 33만 4,7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싸 이자 55만원, 보통예금 55만원, 이자 55만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보통예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됐으니까 이 55만원 중에서 사채 상각액이 이만큼 있단 말입니다. 표시가 되고 나머지만큼이 무엇이다? 이자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4-3번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아마 크게 조금만 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부터 3번 사채할까지 사채할증 발행 차금 금액은 215300. 또 차변 3번 이자 비용 나머지만큼 33470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55만원. 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차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변 이자 비용, 그리고 보통예금 별 문제 없고요. 여기도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3번은 난이도가 좀 많은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자, 4-4번과 4-5번은 자동결산입니다. 저는 자동결산은 자동결산자료 입력, 즉 여기에서 입력을 하겠단 말입니다.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수동으로 분개하셔서 입력하셔도 정답만 맞으면 됩니다. 저는 자동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왜 수동으로 하십니까? 자동으로 하십니까? 수동으로 하세요. 이렇게 강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은 그냥 간단하게 자동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해 연도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1억, 관리직 6천이고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는 생산직 5천만원과 관리직 2,500만원이다.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생산직만 보겠습니다. 1억이 필요한데 100%가 생산직이 얼마 있단 말입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5천만원. 그러면 얼마만 더 보충해 넣으면 됩니까? 5천만원. 관리직 보겠습니다. 6천만원이 필요한데 2,500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얼마만 더 넣으면 될까요? 3,500만원.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자동결산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자, 퇴직급여 설정은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월부터 몇 월? 01월부터 항상 12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생산직 퇴직급여 전입액 1억에서 5천만원을 빼니까 5천만원. 그리고 관리직 판매비와 관리비죠. 전입액 6천만원에 2,500만원을 빼니까 3,5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퇴직 치면 나오겠죠. 컨트롤 F, 퇴직.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금은 500번대죠. 그러니까 500번대 생산직입니다. 자, 이것도 좀 잘 봐주세요. 의외로 이게 이 칸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기에 입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0점입니다. 안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퇴직급여 1200 여기에 입력하는 거고요. 3번은 한번 볼게요. 3번은 퇴직급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퇴직연금 아닙니까? 우리 연금 아닙니다. 퇴직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50뿔뿔 잘 보고 입력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컨트롤 F 퇴직 다음 찾기 찾아졌네요.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800번대 맞죠? 그리고 두 칸이 있습니다. 2번 칸이죠. 퇴직급여 1200 이 칸이라는 거 이거 의외로 실수 잘 하십니다. 여기에 3번 칸에 입력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런 실수로 틀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얼마? 3,500만원 35 뿔뿔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화면 우측 하단에 결단 반영 탭을 누른다. 자, 요거는 아니고요. 점표 추가 이것도 마지막에 한번 하면 됩니다. 요거는 다음 문제까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5번은 아닙니다. 지워주세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5번도 자동 결산이라서 5번, 6번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요번에 너무 죄송합니다. 91회 풀이하면서 이런 오타들이 조금씩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 이거 3%네요. 이게 1% 하면 다 맞습니다. 3% 하면 이런 걸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1%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1% 다 계산해서 입력을 해버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대충 보시면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상매출금 이게 또 받을음으로 또 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실수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보셔서 틀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몰라서 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는 거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시오. 자, 이거 대손 충당금은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은 자동 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여기입니다. 자, 물론 일일이 구하셔도 되지만 대손 삼각입니다. 이거 눌러서 버튼 4개만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1번 반드시 세로 불러오기 1번. 자, 두 번째 2번 대손율 확인 2번. 3번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은 0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듭니다. 4번 결산 반영.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계산기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세로 불록입니다. 이거 반드시 1번입니다. 눌러주시고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가셔서 대손율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3%지 않습니까? 그러면 3 엔터. 그러면 돈이 바뀝니다.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만 남겨둡니다. 이거 외상매출금 남겨두고요. 나머지 미수금 빼고는 다 0으로 바꿉니다. 0 이렇게. 자, 보십시오. 두 개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 칸, 요 칸 남겨두었습니다. 뭐 외상매출금이니까. 다음 이 칸입니다. 미수금이죠. 미수금 남았는지 봅니다. 미수금 맞죠? 이 두 가지만 남겨두고 여기까지가 3번, 4번 여기에 결산 반영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결산은 대손 충당금 이런 것 같은 경우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가 틀리면 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채점하기 때문에 자동 결산으로 했던 이것은
맞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각각 채점이 된단 말입니다. 연결된 채점이 아니라는 거, 이 방법으로 했는데 결산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틀렸다. 주가 폭발해도 그런 경우는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본인 데이터로 채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 아니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7번입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결산 반영했죠. 그리고 8번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었고요. 8번 화면 상단에 점표 추가, 이거 안 눌리면 빵점입니다. 두 개 다 4-4번, 4-5번 둘 다 틀린 거로 채점이 됩니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자동결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중요, 별 빵빵빵 중요합니다. 이거 안 눌려서 틀리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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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뭐 100개 쳐놔도 아깝지 않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예,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저는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일반 점표입니다. 일반 점표 결산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해서 이렇게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값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맞는 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다 없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요. 어떤 거냐면 자, 대손상각비 있잖아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도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방금처럼 미수금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우리 요거 공부했었죠. 일반 점표에 대손상각비가 나오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오면 또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체크해 두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수동결산 하신 분은 이 미수금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손충당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수동으로 하신 분은 실수도 하셨을 확률이 많이 있네요.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은 3%. 두 번째,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수동으로 하셨더라면 실수하셨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계정 과목도 다 정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제가 요점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요점 정리 파일이 우리 전산회계 1급, 2급, 그 다음에 전산 세무 2급 요점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양은 조금 많아요. 부실하다고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메일을 받고 나면 메일 주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히 어떤 분은 꼭 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가 하면, 저는 선생님, 실기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론이 완전 비가 내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 그런 분은 반드시 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된 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를 2번, 3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빗살무늬 토기가 완전히 동그라미 토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